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도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예, 예. 여가부 폐지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는 그 당선자의 뜻이기 때문에 예. 조직법 개정까지는 예. 받아주는 게 그거는 예의예요. 쟁점화가 안 됐으면 사실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래서 뭐 부처 간의 통폐합이라든지 새로운 부처의 신설 같은 걸 보통은 해줄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선거 전부터 쟁점화돼 있고 선거를 끝낸 이후에도 지금 그럼요. 민주당에서 이거 해줄까 저는 네. 사실 내심 걱정입니다. 이게 뭐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다른 의미로 개편되는 뭐 그런 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글쎄 그런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명칭을 예. 여성가족부가 묘한 게 영어 명칭은 성평등 가족부잖아요. 네. 이게 그럼 양성 한글하고 영어하고 명칭이 틀려요. 아니 양성평등 가족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 바꾸면 근데 돼요. 저의 옛날부터 소신입니다만 네네네.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합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입니다만 예. 보건기능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예. 합쳐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더 업무 효율상 좋을 것 같다는 거는 제 오랜 소신이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산업부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는 이거 갈라놓을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는 또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 이전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대선에서 공약이었습니다만 이행을 못 하셨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행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문제는 물리적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니까 이번 정부는 용산이 됐던 광화문이 됐던 거기서 임기를 시작하고 끝내시는 거로 하고 다만 5월 10일 취임부터 청와대를 정말로 업무 공간화하는 설계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2027년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에서 비서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과 본관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김용남 의원의 지적은 적절해요. 적절한데 지금 이제 왜 저렇게 포인트를 못 잡을까 그 당선자가. 우리나라는 그 지금까지 줄곧 청와대 정부예요. 장관들이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하나의 비서실이거든요. 예. 청와대 집무실이 하나의 비서실인데 이게 500명입니다. 오바마 때 백악관 몇 명인 줄 아세요? 380명이에요. 저는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청와대 그 행정부를 이것을 깰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첫 번째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 전에 보면 장관들은 뭐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전체 그리고 거기서 장관들을 놓고 수석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회의를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위에 행정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먼저 해소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옮기는 거 괜찮습니다. 옮기는데 지금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면요. 세종시에 청와대 분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전 차제에 오히려 청와대 본관 업무를 완전 축소하면서 전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계속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시민과 좀 가깝게 가겠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로 돌아갈 확률이 0%까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앞뒤가 바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차제에 지금 옮기려고 하면 저는 세종시로 옮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그 관습적 수도가 된 거거든요. 헌재 결정이 그렇죠. 있습니다. 18년 지났으면 관습도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도를 이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임기가 남아있는 어떤 인사들의 거취는 늘 관심이고요.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네.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하루 만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짧고 굵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이런 발언의 어떤 배경 또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소위 정치권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바람막이가 돼서 검찰이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들을 예. 보호해주고 중심을 잡으라는 이유에서 임기제를 만들어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누워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하고 부합하는 인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처했다. 예. 정치 검찰의 역사상 그 입증을 해보인 검증된 정치 검찰 1호는 1탑은 금메달리스트는 윤석열 총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거꾸로 말씀하시죠. 윤석열 총장이 김호수 총장에게 너 너무 정치적이다 라고 하면 이제 내로남불의 시작이에요. 그 본부장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 그 대장동 수사도 어떻게든 이재명 가둬놓으려고 이재명 측근만 쑤시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도 수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우리 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쪽에서 우리 편 아니라고 옷 벗으라고 하면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관변 여러 단체들 옷 벗으라고 하면요. 이거야말로 이제 검찰의 이 통치가 시작되는 거고 저는 민정수석실 없애는 부분도요.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이 워낙 잘 아니까 검찰에 대해서 아니까 직할 통제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문민정부의 사정기관 통제력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정기관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늘 갖고 있는 5대 사정기관은요. 항상 그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 견제를 받든지. 아니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잠깐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아니, 야당 돌아서 윤석열 좋다니까요.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것은 누가 봐도 정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미는 것 같이 그야말로 강력한 정치권의 그 응원을 받는 조국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 정권의 뜻과는 어긋나게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다가 정권과 대립했던 것이고 김호수 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성남 FC 사건이나 이런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정권 편을 들면서 방해를 놓은 것이니까 정반대 사안이고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민정수석실이 없으면 어떻게 직활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 이제 다 100% 맞다고 가정하고 그렇지만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가장 강조한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김호수 총장의 임기가 남았는데 이거를 그만두게 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네. 촉구를 한 것이죠. 다만 근데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로부터의 평가가 과연 김호수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둔 이유에 부합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느냐, 검찰총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또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N번방 추적단을 맡았던 20대 박지원 씨가 이제 맡았는데요. 지금 비대위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라고도 합니다만 지금 역할도 크고 할 일도 많은데 비대위 자체에 대한 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민주당한테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젖잘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 공신 중에 한 명이 부상 투혼으로 당을 지키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졌지만 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이길 싸움을 졌다라고 할 경우는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러났거든요. 두 명의 최고위원들이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의총에다 이걸 좀 물어보자니까 의총도 필요 없다 하면서 거의 그 판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 놓쳤다. 예.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서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요 지도부는 다 물러났어야 되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당시의 선거운동에 원내에서 어떤 전략으로 국힘과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런 원내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50%까지 안 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고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더 좋은 그다음에 그 철험회 이렇게 소장 그룹들이나 당내 좀 더 선명 그룹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죠. 근데 그 논리적으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물러났잖아요. 다른 최고위원들도 물러났어요. 근데 당의 넘버 2는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그 넘버 1은 물러나고 넘버 2는 살짝 그 책임에서 빠지고 이게 약간 이상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김두관 의원 같은 분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체 대선 판을 놓고 보면 누가 뭐래도 패배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후보예요. 근데 당대표 뭐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책임이 제일 큰 후보가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물론 상대당 일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맡을 생각도 없고요. 지금 지적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 세 명의 분이 후보, 그 당대표, 원내대표, 대표를 맡았던 분들과 후보가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지금 졌기 때문에 일단 이선으로 퇴장하는 게 맞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정비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보세요. 네 명의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유인태, 원혜영, 강금실, 강경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경화 이분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원혜영, 유인태 분들도 인품은 좋지만 바로 이전까지 2020년까지 당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당이 좀 참신하고 신선하게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분보다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강요를 했었고 서울시장을 도전했다가 지면서 깨끗하게 정치를 떠났었거든요. 강금실 장관이.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원회장도 있었고 정치에서 필요할 때 용병으로 와서 도왔던 이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4명 거명된 후보 중에는 만약 윤호중 후보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강금실 전 장관이 그 국민들이 보기에 또 당원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정통성도 있으면서 참신한 이미지도 있어서 제일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대위원들은 정치를 좀 알되 당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바람을 타지 않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분위기를 추스르는 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당을 좀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방선거가 너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공천위원회 구성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선거 공천에 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논란이 세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지켜보죠. 뭐 저희야 뭐. 근데 지금 이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힐끗 쳐다보는 순간 민주당은 망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린 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싸고 있었던 우리가 당원들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당원들의 바다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당원들이 우리를 끌고 가게끔 당과 국민들을 보면서 쫓아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관리만 해주지 지방선거에 비대위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 순간에 당은 내분에 빠집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 저희 당이 그때는 비대위 체제는 아니었어요. 당대표가 있었는데 그 광역단체장 후보나 뭐 이런 후보들을 당대표가 전략공천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막 했죠 그때. 완전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말 당원과 국민들께 결정권을 맞아요. 맡겨 예. 써야 되는데 예. 전략공천을 남발하다가 완전 4년 전 지방선거가 성적표가 가장 형편없는 성적표를 그때 받았죠.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 3주 만에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위험한 선거인데 권력을 잡는 자들은요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정말 정치를 안 할 외부 인사들이 오는 게 맞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선, 5선, 다선이 많기 때문에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윤호중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에 기반을 잘 닦아둬서 2024년에 나를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을 맡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죠.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